스팸함에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쫙 쌓여 있잖아요. 저는 약간 이게 암호화폐 시장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봐도 되는 스캠들이 너무 많아서 스팸으로 좀 거르고 싶어요, 이렇게 알아서. 근데 그게 안 되죠. 그걸 해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매일매일 나 혼자서 노력을 합니다. 이 스캠을 걸러내려고. 이런 것들은 다 스팸 메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목만 읽어요, 그냥. 지워버려요. 그리고 그 시간에 차라리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데가 확실히 믿고 있는, 이제 굳이 메일로 따지자면은 뭐 저희는 이제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투자사, 엄청 큰 투자사에서 약간 투자 제한 메일 같은 경우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비트코인 저한테 있어서. 그래서 이게 올해부터도 이렇게 꿈틀꿈틀 거리는 거고. 네. 그래서 한 정고점 한 69,000달러 선 터치하실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고. 좋은 일이 이제 발생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이제 그 말씀 안 드렸는데 브라질 같은 나라들에서 지금 의회에서 굉장히 가상자산 그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 가상자산을 도입한다. 이런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논의를 하다가 이제 비트코인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사람들이 이해를 점점 높여가면서. 그렇죠. 거기도 그러니까 경제가 불안정하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차선책들을 계속해서 이제 도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이 변동성 크고 그런 거를 왜 결제 수단으로 도입을 하려고 할까, 이 나라는. 근데 한번 가서 살아보시면 알아요. 저는 이제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브라질에 물론 이제 중국에도 오래 살아봤고 미국에도 오래 살아봤고 해가지고 어떤 외국 생활에 대한 어떤 그래도 이 기본적인 마인드셋이 있거든요. 무슨 마인드셋이냐면 오픈 마인드.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걸 열어놓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뭐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도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이런 개도국, 동남아 개도국들과 많이 거래를 해봤는데 정말 뭐 우리나라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나라에서 공장 문을 한 3일 닫으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납기가 내일 모레인데. 그러면은 걔네는 그냥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가요, 집에. 우리만 이제 바이어 입장에서 우리만 애가 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얼토당토하는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 나라의 대통령도 또는 정치인들도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겠죠. 당연히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 국민들에게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다.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달러?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물론 경제 대국이긴 한데 수요만큼 가져올 방법이 없다. 브라질 회사 기업하면 뭐 전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기업이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요.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뭐 제가 물론 브라질에 대해 잘 모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민하다가 어떤 특정 정치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비트코인 도입합시다. 이게 차라리 나아요. 우리가 지금 뭐 통화 정책이네 뭐 하면서 이렇게 막 금리 올리네 내리네 하는 것보다. 그래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게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말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국가 단위에서 이거를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전 국민이 아 그래 이런 게 있대 쓰래 하고 쓰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 어덥션, 이 채택률 자체가 높아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냥 이거는 아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아마. 엘살바도르 같은 조그만 나라, 600만 인구 그러네요. 600만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가 채택을 해도 이렇게 막 구글 트렌드에서 비트코인 검색량이 늘어나고 막 엘살바도르란 나라의 구글 트렌드 검색량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브라질은 엄청 큰 국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어떤 좋은 트리거들이 지금 예정돼 있거든요. 올해 연내에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사실 기대되고 있으니까 저는 좀 거기에 기대를 하는 것이죠. 저기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가 SEC에 규제를 받는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까요? 바이낸스 거래소가 SEC의 규제에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조금 더 이게 거래소들이 조금 문제가 좀 있고 이런데,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그 월가에서도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좀 모여가지고 뭐 하나 만든 것 같은데요, 거래소. 그렇죠. EDXM이라고 하는데 EDXM. EDX 마켓의 이제 약자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제 규제 그리고 거래소 또는 비트코인 이제 이렇게 세 개를 놓고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규제가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문제는 거래소를 규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래소,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는 특히나 이 특정 주리스딕션에 매여 있지 않은 그런 그냥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어떻게 보면 회사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 ETF 같은 것들이 지금 승인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ETF를 승인해 주려면 그것이 거래되는 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바이낸스 거래소는 공시도 하지 않고 있고 네. 어떤 나라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고 뭐 본사 소재지도 모르고 이런 곳이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도저히 이건 SEC가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낸스 거래소가 지금은 물론 뭐 업계 1위고 거래량도 가장 크고 하지만 이번에 FTX 거래소가 파산하는 걸 보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좀 깨달은 거죠. 이거 자구적으로라도 뭔가 이 신뢰를 주지 못하면은 쓸 수가 없다. 날아갈 수도 있다.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다. 아무리 큰 거래소도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걸 알게 된 거예요. EDXM이라고 하는 게 그 어떤 연장선상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찰스 슈왑이라는 미국 최대 증권사, 이제 시타델이라고 하는 최대 규모 헤지 펀드, 또 뭐 피델리티라고 하는 이제 뮤추얼 펀드의 이제 강자죠. 이런 것들이 합심을 해서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파이널 세틀먼트라고 하죠. 최종 결제를 할 수 있는, 체결을 할 수 있는 거래소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 바이낸스나 아니면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코인베이스나 뭐 이런 조그만 스타트업들이 맡길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시장을 만들어서 거래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거래하세요 해놓으면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거래를 하면은 이제 그 신뢰 문제가 해결되면서 바이낸스가 가지고 있던 볼륨 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비슷한 인터넷에만 존재하는 그런 회사들의 거래소들이 가지고 있던 거래량을 많이 흡수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저는 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 거래소는 아마 미국 뭐 SEC든 뭐든 등록이 될 거고 정규적으로 고시도 할 거고 공시도 할 거예요. 그러면은 SEC 입장에서는 이제 ETF, 현물 ETF를 승인 안 해줄 이유가 또 없어지는 거죠. ETF도 승인을 해줄 수 있어요. 만약에 EDXM이 성공한다면. 네.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또 수요가 엄청나게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맘앤팝, 그 부모 나이대 이상 되시는 분들, 뭐 비트코인 저기 다 그런 분들은 브로커들 통해서 이제 사시잖아요. 네. 웨스트 매니지먼트 하시는 그런 PB들한테. 근데 뭐 비트코인 좋다던데 가격 오른다던데 합법적으로 투자할 방법 없어. 그동안은 없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코인베이스 어플 다운받으셔서요. 거기에 계정 만드시고 이거 사시면 돼요 하면은 누가 해요? 안 하죠. 근데 이제 가능합니다. 뭐 EDXM이라는 거래소에서 ETF 상품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 뭐 그러면 뭐 전체 자산의 한 5% 정도만 한번 배분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추천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 머니 매니저들이. 그러면은 오케이 한다는 거죠. 이래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촉매자가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이낸스가 그 SEC의 규제를 안 받는 거는 뭐 규제를 받게 되면 돈을 못 버는 뭐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그 코인이라는 탈중앙화 뭐 이런 철학에 배치된다고 생각해서 안 받아들이고 뭐 그런 건가요? 이제 코인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봐야 돼요. 네. 바이낸스는 모든 코인을 다 거래하잖아요. 네. 규제적으로 만약에 이거를 규제자의 관점에서, 규제적인 관점에서 이 거래소라는 사업 모델을 들여다보면 찢어놓고 싶은 거죠. 증권성이 있는 코인들은 증권을 거래하는 곳으로 가서 상장하게 하고, 너네는 바이낸스는 증권성이 없는 진짜 디지털 자산 또는 토큰들만 거래하는 곳으로 남겨놓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규제 당국 입장에서. 근데 바이낸스는 싫죠. 내가 다 해먹을 건데 왜? 그러니까 이제 로비도 하고 그 정치권에 이거 FTX가 특히 그런 로비를 많이 했잖아요. 증권으로 판명되지 않게 해달라, 자산으로 판명나게 해달라, 뭐 이러면서 이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명확하게 증권성이 있다. 거의 대부분의 토큰들이 그 SEC 게리 겐슬러 의장이랑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많은 코인들이, 대부분의 코인들이 투자 계약의 형태로 발행이 된 거고, 그 미래 수익을 구두든 뭐 문서든 뭐든 간에 약속을 하고 발행을 했고, 사람들이 일부 소수의 사람들에게 먼저 그것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투자 계약의 형태고 증권이에요. 그러면 바이낸스는 국가마다 규제를 준수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런 증권을 거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FBI한테 당장에 잡혀갈 일이 되는 거죠. 진짜로 그게 증권이 된다면. 그러면은 이게 뭐 암호화폐 탈중앙화에 전혀 뭐 배척되는 행위냐? 아니에요. 증권인데 증권은 당연히 그렇게 투명하게 공시하고 고시하고 그렇게 거래하게 만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디지털 화폐라고 해서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증권이 아닌 비트코인은 규제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거래소들이 규제된다 하더라도 바이낸스에서도 여전히 거래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전혀 제3의 어떤 뭐 그런 거래소에서 계속 거래될 수 있는 거고 또는 그냥 P2P로 거래될 수도 있겠죠. 그게 비트코인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몇몇 코인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주인이 존재하지 않고 진짜 약간 커머디티처럼 해석될 수 있는 코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현재 하던 대로 그렇게 계속 거래소들,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들에서 거래될 거고 증권성에 있는 것들은 EDXM 같은 곳으로 넘어와서 거래될 거라고 보는 게 합당하죠. 증권 같은 경우에요. 네, 그러니까 인가된 거래소에서 취급될 거다. 아.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하죠. 그럼 만약에 EDXM이 좀 커지고 이러면 이거는 SEC의 규제를 받는 거니까 네. 공시도 할 거고 네. 그러면은 뭐 비트코인 관련된 상품들 뭐 괜찮은 암호화폐 그런 것들이 출시가 되면 진짜 유동성이 좀 물리고 이러면 가격이 진짜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EDXM도 비트코인, 뭐 라이트코인 이런 비트코인 계열 코인들만 지금 상장을 일단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권성 있는 코인들을 상장 안 하고 시작하겠다 이렇게 아마 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이제 자기네가 아직 뭣도 아니니까 그냥 막 증권성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올려놨다 나중에 이제 그거 아시죠? 미국 법은 되게 특이해가지고 과거에 했던 잘못까지 다 이렇게 누적해가지고 먹이더라고요. 바이낸스도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위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증권으로 판명되고 증권을 거래해왔던 사실 때문에 나중에 미국 당국으로부터 불려가가지고 막 센텐스 때려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그때 몰랐어요. 지금 리플 소송이 그런 거예요. 리플 소송 2년째 이어지고 있잖아요. 리플 측의 주장은 나는 이게 증권인 줄 몰랐다라는 거고 SEC 주장은 니네 이거 알았다. 이게 이 논리 싸움이거든요. 만약에 알았다는 것으로 판명나면은 유죄예요. 브래드 갈링하우스 현 CEO, 크리스 랄슨 전 CEO 다 리플 시장에서 그냥 팔았거든요. 공시도 안 하고 증권을 무공시로 판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죄가 돼요. 나중이지만. 그래서 이거 지금 막으려고 이 리플 측에서는 결단코 이거 증권 아니다. 정확히는 난 증권인 거 몰랐다. 이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주 재밌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 어떻게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그 리플 측에서는 올해 상반기, 퍼스트 해프 안에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몰라요 사실. 네. 그렇군요. 그 리플도 증권으로 만약에 판명되면 바이낸스나 뭐 이런 거래소들에서 상패죠. 코인베이스는 이미 상패했잖아요. 그 소송 기사 뜨자마자 바로 상패해가지고 지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낸스 같은 뭐 국내 업비트 이런 국내 거래소들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증권으로 미국에서 판명 나면은 아마 거래할 수가 없겠죠. 그 과거에 그 벡트인가요? 네. 벡트 거래소라고 선물 거래소죠. 비슷한 거 아니에요? 거긴 잘 안 된 건가요? 잘 안 됐어요. 선물 거래소예요. 선물 거래소인데 이건 현물인가요? 그렇죠. EDXM은 현물이에요. 아, 그렇구나. 선물 거래소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얼마 전에 홍콩 증시에 상장한 그 삼성자산운용의 그 비트코인 선물 ETF도 마찬가지인데 30억 원 팔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그 선물 상품이 왜 잘 안 팔리냐면 하락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현물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현물의 어떤 믿음이 굉장히 지금 아직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라서 선물 기반의 상품 만들어놔도 기관 투자자들이 선뜻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이게 현물의 파생이니까. 그러니까 이 장이 좋을 때는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전략을 쓸 수 있으니까. 근데 뭐 횡보하거나 이렇게 하락할 때는 사실 굳이 그렇게 위험한 거에 그렇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벡트가 딱 2018년에 나왔을 거예요. 안 좋을 때. 제일 안 좋을 때 2019년까지 지지부진했잖아요, 장이.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상황이 나온 것도 맞고 또 현물에 대한 믿음이 아직 그렇게까지 투철하지 않은데 굳이 기관들이 그 선물 거래소 가서 그렇게 할 니즈도 많이 없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백훈용 이사님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뭔가 이게 핵심을 있는 거고 그 본질이 있는 거고 그거 격가지에서 많은 그 이슈들이 막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잘 갈라가지고 딱 그 본질에 집중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이해를 해야지. 맞아요. 이거 다 얽혀 있으면은 이게 뭐가 뭔지 진짜 헷갈리겠다. 그럼요. 네. 여긴 뭐 약간 디지털 화폐, 디지털 자산 시장은 좀 아노미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퍼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캠도 많고
아침에 이메일 혹시 많이 오시나요? 네, 이메일 뭐 이메일 많이 오죠. 메일링 서비스. 그 자동 메일이나 뭐 아니면 광고성 메일 같은 것들 스팸으로 다 분류하시죠. 네. 스팸함에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쫙 쌓여 있잖아요. 아. 저는 약간 이게 암호화폐 시장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안 봐도 되는 스캠들이 너무 많아서 음. 스팸으로 좀 거르고 싶어요. 이렇게 음. 알아서. 근데 그게 안 되죠. 음. 그걸 해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매일매일 나 혼자서 노력을 합니다. 이 스캠을 걸러내려고. 뭔가 광고성, 뭐 스캠 뭐 이런 것들. 뭐 그러니까 누구는 혹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게 거기에 어떤 혁신이나 어떤 뭐 새로운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줄 알고 그렇게 무시를 할 수가 있냐. 그 말도 맞는 말이죠, 사실. 예, 저라고 100% 확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코인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는 이번에 앱토스 가격이 막 엄청 올랐어요. 앱토스라는 코인이 있는데 이제 국내 업비트 상장되면서 한번 그 작년 말인가 이렇게 확 올랐었고 이번에 확 내렸다가 5배가 올랐거든요, 최근에. 이 앱토스 코인은 이제 P2E 게임을 만들고 있어요. 그랑사가라고 하는. 갑자기 이제 뭐 앱토스 얘기해서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이 그랑사가라고 하는 P2E 게임이 저는 뭐 해보지도 않았고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기대가 안 돼요, 저는. 왜냐면은 코인 가격이 일단 게임 나오기도 전에 5배가 올라버리면 이거 너무 많이 봐왔던 패턴이거든요. 코인 가격 먼저 올려서 꼭지에서 털고 나가고 게임은 뭐 나오긴 나오겠죠. 근데 이제 뭐 용두사미로 끝나는 그런 리스크를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코인 시장의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코인을 먼저 발행했기 때문에 코인 가격만 오르면 장땡이라서 이 발행사들도 발행한 주체들도 뭔가 이 본질적인 서비스의 퀄리티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다 스팸 메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목만 읽어요, 그냥. 지워버려요. 그냥. 그리고 그 시간에 차라리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데가 확실히 믿고 있는 이제 굳이 메일로 따지자면은 뭐 저희는 이제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투자사 엄청 큰 투자사에서 약간 투자 제안 메일 같은 게 온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비트코인은 저한테 있어서 그거 엄청 자세하게 이제 읽고 또 읽는 거죠. 비트코인은 그래서 전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스팸 메일 처리하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 진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싸잡아서 매도되기가 쉬운데 그거를 각 개인들이 잘 회를 쳐가지고요. 그거를 꾸역꾸역 그래도 비트코인이 이렇게 14년인가요? 이렇게 네. 온 게 참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럼요. 네. 대단한 거죠.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진짜 좀 기대되는 미래가 생길 것 같기도 하고 또 웹 3.0 사용 설명서에서 그 레이어 서비스들 소개해 주셨을 때 보면 또 발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